경찰이 연쇄 살인범의 이름을 알아도 체포하지 못하는 일은 드물지만 실제로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름이 밝혀졌거나 매우 정확하게 묘사되었지만 범행 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다시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은 3명의 연쇄 살인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냐고요? 좋은 질문이지만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알마 크로포드. 1971년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의 교외 지역인 글렌노이에서는 크로포드 가족의 4명이 포트 캠벨의 로크로크아트 협곡 절벽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되어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들은 임신 중이었던 테레즈 크로포드와 그녀의 3 자녀인 12살 캐서린 진, 8살 제임스 윌리엄, 6살 카렌 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신들은 가족 차량 안에서 담요에 쌓여 발견됐고 머플러와 운전석 창문을 잇는 호스가 설치되어 있어 살인, 자살로 이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크로포드 가족 집에 들어갔을 때 특히 잔혹한 살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집안에서 악어 클립이 달린 긴 전기 코드가 발견됐고 경찰은 범인이 테레사 씨가 잠든 동안 그 클립을 귀에 연결해 감전시켜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테레사를 살해한 후 범인은 무딘 도구, 아마도 망치로 아이들을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누군가 범행 현장을 청소하려 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가족 차량에 실려 수백 마일 떨어진 로카트 협곡 절벽 위까지 운전되어 갔습니다. 범인은 차량과 시신을 바다로 떨어뜨리려 했으나 차량이 절벽에서 20m 떨어진 바위에 걸렸습니다. 테레사 크로포드의 남편이자 3 자녀의 아버지인 알마 크로포드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아 그는 1순위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알마가 가족 살해 책임자로 결론 지어졌고 그는 현재까지 호주에서 가장 수배 중인 인물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당시 41세였던 그는 지난 53년 동안 호주와 다른 지역에서 수차례 목격되었다는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1994년 서호주 목격 신고는 경찰이 신빙성 있다고 봤으나 결국 남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2005년에는 텍사스의 한 영안실에 있는 시신이 크로포드일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고 안면 인식 기술로도 일치할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사망한 남성이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지문을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희망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5년 후 뉴사우스웨일스에서 크로포드의 혈연 가족이 발견되었고 그녀의 DNA 증거를 통해 텍사스 영안실의 남성이 실제로는 크로포드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알마가 사망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빅토리아의 형사들은 여전히 가족 전원을 살해한 뒤 자취를 감춘 남자를 살아있든 죽어있든 반드시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바이블존. 1960년대 후반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패트리샤 도커, 제미마 맥도널드, 그리고 헬렌 퍼톡은 모두 같은 남자에게 살해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젊은 여성들 각각은 어머니였으며 가족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글래스고의 베로우랜드 볼룸에서 밤을 보내러 나갔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3사람 모두 목이 졸려 살해됐고 시신은 집 근처에 버려졌습니다. 이 살인 사건들은 글래스고 젊은 여성들에게 두려움을 주었고 연쇄 살인범이 있다고 믿게 했습니다. 범인 수사는 스코틀랜드 최대 수색 작전이었습니다. 그의 3번째 희생자인 헬렌 퍼톡은 마지막 희생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살인은 범인에 대한 명확한 묘사와 이름 등 가장 많은 단서를 남겼습니다. 헬렌이 살해되기 전날 밤, 그녀는 자매인 진과 함께 베로우랜드 볼룸에 갔습니다. 그날 저녁 헬렌은 낮에 새로 산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언니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그날 밤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헬렌은 왕립 신호대의 상병
조지 퍼터과의 결혼에서 두 아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파탄이 났고 헬렌은 글래스고로 돌아와 얼스트리트에 있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무도회장에서 두 여성은 각각 다른 남성과 알게 되었고 두 남성 모두 자신을 존이라고 소개했습니다. 1969년 10월 31일 새벽, 진과 헬렌은 두 남성과 함께 무도회장을 떠났습니다. 진의 댄스 파트너는 떠나서 버스에 탔고 진과 헬렌 그리고 다른 존은 택시에 탔습니다. 택시를 타는 동안 진은 존이 결혼한 여성이 베로우랜드에 가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그곳을 간통과 악행의 소굴이라 했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 남자는 예전에 실험실에서 일했고 글래스고에 익숙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의 모세 이야기를 여러 번 인용하며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진은 그 남자가 자신과 헬렌과 택시 타는 걸 원치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진을 집에 내려준 뒤 헬렌은 자신의 집으로 가는 택시에 있었지만 결국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남자가 개를 산책시키다 29세 헬렌의 반쯤 벌거벗은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심하게 구타당한 그녀의 시신은 얼스트리트 아파트 뒤 배수관 옆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폭행 후 스타킹에 목이 졸려 숨졌고 핸드백은 내용물이 비워진 채 사라졌습니다. 헬렌은 공격자를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앞선 두 명의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헬렌도 사망 당시 생리 중이었고 그녀의 살인범은 그녀의 왼쪽 팔 아래에 생리대를 놓아두었습니다. 진은 중요한 목격자로 그 남자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이름이 존 템플턴, 존 샘플턴 또는 존 에머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멋진 정장을 입고 있었고 날씬하고 키가 크며 엠버시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는 앞니가 겹쳐 있었습니다. 진의 남자에 대한 묘사에 따라 한 버스 기사와 차장이 나서서 10월 31일 새벽 2시경 덤바튼 로드와 그레이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같은 남자를 본 것 같다고 믿었습니다. 그 남자는 재킷에 진흙 얼룩과 눈 아래 붉은 자국이 있는 흐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두 목격자 모두 그가 소매를 자켓 안에 반복해 넣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헬렌의 살인 현장에서 커프스 단추가 발견되어 중요합니다. 그 남자는 도시 남쪽으로 가려고 클라이드강 공공페리로 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사라졌습니다. 언론이 진이 준 정보를 입수했을 때 바이블 존이라는 이름이 살인범을 지칭하는 데 쓰였습니다. 5,000명 넘게 면담을 받았고 이번 수사에서 처음으로 용의자 몽타주 사진이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1995년에 사건이 재조사되면서 한 용의자의 시신이 발굴되었지만 검사 결과 살인과 관련된 DNA가 발견되지 않아 그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많은 용의자들이 있었고 경찰의 은폐 의혹도 제기되었지만 결국 5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헬렌과 택시에 탔던 남자가 거의 확실한 범인이었지만 그는 밤에 사라져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비에르 피에르 마리 디퐁트 라라구나스. 하비에르 디통트 라구나스와 그의 아내 아니어스 그리고 네 자녀인 아니, 아르티르, 토마, 부누아는 완벽한 프랑스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하비에르와 아내는 1980년대 결혼했고 2살 아들 아르티르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비에르의 가족이 프랑스 귀족 계급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프랑스 낭테 로베르 슈만대로 55번지에 있는 소박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하비에르는 여러 번의 사업 실패 후에 판매원으로 일했고 아니어스는 낭테에 있는 가톨릭 학교에서 조교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삶이 기대만큼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비에르는 가족이 위협받을 만큼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족 몰락을 초래한 사건들입니다. 2011년 4월 1일 20세의 아르투르는 생가브리엘 사립학교를 떠난 뒤 자신이 일하던 피자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다음 날 하비에르는 여러 지역 상점을 방문해 시멘트, 삽, 괭이를 구입했습니다. 그는 또한 10kg짜리 석회 4봉지도 샀습니다. 4월 3일 일요일 한 이웃이 아그네스를 목격했고 하비에르가 큰 가방을 시트로엥 C5에 싣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하비에르, 아그네스, 애니, 아르티르 그리고 부누어는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영화관에 갔습니다. 며칠 후 하비에르는 18살 토마에게 어머니가 사고를 당했다고 하며 친구 집에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부탁한 뒤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때 하비에르는 이미 아그네스와 세 자녀를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집에 2만 유로의 빚을 회수하러 집행관이 도착했지만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4월 3일과 5일 사이 하비에르는 아내, 4자녀, 가족 반려견 2마리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하비에르는 친구들과 가까운 가족들에게 수수께끼 같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 내용을 설명하는 자세한 편지도 보냈습니다. 미국 마약 단속국에서 비밀리에 일한 후 가족 전체가 연방 증인 보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으로 이주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그들과 연락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4월 11일 평소에 항상 분주했던 크로포드 가족의 집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을 보고 걱정이 된 가족과 이웃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틀 뒤 경찰이 집을 확인했지만 이상 징후를 못 찾고 가족이 자발적으로 떠난 것으로 봤습니다. 경찰은 가족의 집을 여러 번 방문했지만 수상한 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4월 21일 6번째 방문에서야 비로소 정원 테라스 아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땅을 파자 아그네스, 아르티르, 분우와 애니의 시신이 묻힌 무덤이 나왔습니다. 개 2마리도 십자가와 함께 묻혔습니다. 토마의 시신은 다른 무덤에서 발견됐습니다. 하비에르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그를 주요 용의자로 봤습니다. 부검 결과 아그네스가 먼저 살해되었고 그 후 약에 취한 아이들이 차례로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명의 아이들은 소음기가 장착된 장총으로 잠든 사이 머리에 2번씩 총을 맞았습니다. 이 살인 사건들은 체계적인 처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안 어디에서도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어떻게 한 집에서 5명을 살해하고도 아무런 증거를 남기지 않을 수 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실제로 수사관들은 누구의 지문이나 DNA도 발견하지 못했고 하비에르를 연루시키는 물리적 증거도 없었습니다. 물리적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비에르를 찾기 위한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비에르가 그 지역을 떠나 여러 호텔에 머물렀으며 그곳에서 감시 카메라에 촬영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 호텔에서 하비에르가 차를 주차장에 두고 살인에 쓰인 소총일 가능성이 있는 긴 물체가 든 가방을 든 채 목격됐습니다. 수사관들은 하비에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에서 대대적으로 수색했으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많은 이들은 그가 프랑스 남부 산악지대 외딴 동굴에서 자살했다고 믿게 됐습니다. 하지만 2015년 7월 낭테의 한 기자에게 아르티르와 분우아의 사진이 보내지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진 뒤에는 "나는 아직 살아있다" 라는 메모가 있었다. 그렇다면 그가 정말 살아있다면 그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사건의 반전으로 친척들은 그 가족이 모두 살아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신이 왜 빨리 화장됐고 왜 볼 수 없었는지 의문을 가집니다. 또 모든 희생자들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DNA 검사가 진행된 것으로 합니다. 심지어 시신이 일부러 놓였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하비에르는 허리 문제로 시신이 발견된 무덤을 직접 파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상한 점은 하비에르가 살인 후 흔적을 전혀 감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은행 카드로 돈을 인출했고 얼굴을 가리거나 신원을 숨기려 하지도 않고 보안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그는 여러 식당에서 식사했습니다. 문제는 하비에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그 가족을 죽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혹은 아직 살아있을까요? 하비에르는 정말 미국 마약 단속국 소속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듣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